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승입니다. 조선 후기 정치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기의 그 신호탄을 알리는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죠. 1592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때 일본의 최고의 우두머리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의 혼란기를 끝내고 이번에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이 그 당시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1392년에 딱 정확히 200년이죠. 이때 조선을 건국하거든요. 근데 이때 사이에요, 뭐 간략하게 쳐들어온 적은 막 있어요. 막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고 막 여진족이 쳐들어오긴 하는데 진짜 큰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200년 동안의 평화가 지속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것도 군기가 문란해지고 군인들을 가지고 다 노동을 시켜가지고 노동자로 변화시키고 군인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였던 거예요. 국방은 항상 언제나 중요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이 처음에 쳐들었을 때 완전히 그냥 함락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냥 부산으로 쳐들어왔는데요, 그냥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동래를 쳐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끝나버립니다. 충주까지 갔어요. 그 당시 조선의 최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립장군, 이름 기억해 주세요. 신립장군. 이 사람이 충주에 내려가서 싸우는데요, 제가 지도를 그리면 좀 이 설명이 잘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일본 애들이 부산으로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부산이랑 동래랑 함락되고요. 바로 만나는 곳이 올라가다 보면 충주가 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도. 서울 올라오는 길목입니다. 이게 서울이면. 이쪽에서 신립장군이 내려가서 싸우는데 8,000명의 기병이 순식간에 일본 조총에 의해서 다 사망합니다. 다 죽어요, 다. 와. 우리나라는요, 이때 완전 나라가 망한 거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애들이요, 한양을 점령하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알아요? 21일 겁니다, 21일. 혹시 여러분 혹시 국토대장정 해보신 분 있나요? 아니면 해보신 옆에 친구분들이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얼마나 걸리나? 현재 지금 대학생들이 국토대장정 하는데요, 제가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도 제 친구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35일 걸렸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오는데 더 빨라? 그냥 막 뛰어온 겁니다, 서울까지. 그냥. 왜? 군대가 없습니까? 200년 동안 평화가 지속되는 바람에. 유일하게 희망이 신립장군이었는데 이분이 패하는 바람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다 아는 사람.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조선의 역습이죠. 조선의 역습. 완전히 초창기예요. 전쟁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선조가 잡혔잖아요. 그냥 끝난 겁니다. 조선은 일본이 된 거야. 근데 이순신이 나라 지킨 거지. 선조는요, 바로 여기 있는 의주까지 도망가 버리고요. 그다음부터 이순신이 남쪽에서 완전 싸워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본 애들이 육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배고프잖아. 먹을 거 있어야 될 거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일본 애들이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다에서 건너서 가까우니까 가까운데 점점 일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고파지는데 그 물자 수송을 이 바다로 해야 훨씬 편한 겁니다. 그죠?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쌀이 훨씬 양이 많잖아요. 언제 소 끄고 말 끄고 언제 올라올 거야. 막 산 넘고 강 넘고 바다로 가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 바다를 막은 게 이순신이었다는 거지. 야, 진짜. 그래서 사실상 이 임시대란 때 우리나라를 지킨 게 이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순신이 일본 애들이 아예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배고파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배고파가지고. 그러다 후퇴합니다. 배고파가지고. 이순신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싸운 전투가 아주 유명한 전투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초창기 전투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옥포, 사천포, 당포, 한산도 대첩. 보통 임진왜란 문제는요, 공무원 시험에서 순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따시는 게 편해요. 옥사, 당, 한. 그리고 남쪽에 김시민 장군이 진주, 이순신 죽이겠다고 일본 애들이 오는 길목에 진주가 있거든요. 그걸 또 막아냅니다. 진주 대첩. 진짜 위대한 전투였죠. 그리고 나서 일본 애들 배고프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우리가 탈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탈환하는 도중에 또 서울에서 권율이라는 사람이 행주 대첩으로 일본 애들 개박살 내게 되면서 일본 애들이 완전히 후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보통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 전투, 부산, 동래, 충주 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역습하는 게 옥사, 당한, 진, 평, 행. 진짜 두 문자로 따주시는 게 편해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임진왜란이 보통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시 옥사, 당한, 진, 평, 행 하고 임진왜란이 끝납니다. 그런데 일본 친구들이 또 쳐들어오죠. 다시 한번 쳐들어온 거를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유재란을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정유재란도 그냥 임진왜란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바로 곧바로 일어난 전투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수험을 공부하는 우리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유재란을 외워야겠죠. 곧바로 일어난 정유재란에서는요, 처음에 칠천량 해전에서는 우리 조선이 지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이기는 게 명량과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기죠.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 죽음을 알지 말아라. 그건 다 아시죠? 들어오는 보셨죠? 다 옥사당한, 진평행, 그리고 칠명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전투는요, 얼마나 그냥 뭐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이렇게 이런 전투가 있었다. 그리고 이순신이 영웅이었다.
나라를 지켰다. 김시민이 지켰다. 권율이 지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병자호란입니다. 진짜 보세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곧바로 40년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큰 전쟁입니다. 이번엔 누가 오냐? 위쪽에는 여진족 친구들이 와요. 이쪽에 조선이 있잖아요. 일본이 여기 있잖아요. 여진족 친구들이 여기 있었단 말이죠. 얘네들이 내려온단 말이죠. 왜? 이 친구들이 나라를 세워요. 서로 각 부족끼리 여러 개 떨어져 살다가요. 통일해버려요. 부족끼리. 그래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이 쳐들어오죠. 진짜. 근데 그 당시에 조선이요. 선조가 죽고 나서 후금이 건국된 건데 그 당시 왕이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꽤나 훌륭했습니다.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보니까 우리가 비록 명나라랑 사대하고 있으나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력하다. 명나라도 후금한테 질 것 같다. 그럼 우리는 있잖아. 누구 편도 들지 말고 중립적으로 하면서 외교 관계를 굉장히 유연하게 하자. 그게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선 사대부들이 많이 반발을 했어요. 이 사대부들은 유교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버지 같은 명나라를 배신 때리고 어떻게 후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립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냐? 나는 이거 용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안치게 됩니다. 이게 역사의 비극이야. 광해군이 왕이 있었잖아요. 전쟁 안 났을 거야. 진짜로. 인조가 앉는 바람에 결국에 누가 피해받아요? 다 우리 조선 국민들이 백성들이 피해받는 거잖아. 양반들이 피해받습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어. 인조가 이거 반대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인조를 왕으로 앉힌 다음에. 그래 하는 정책이 뭐냐? 친명 배금 정책을 해요. 얘가 새로 떠오르는 강호동 효도로 무슨 쌍 왕인데 명나라는 지고 있는 나라였고 어떻게 이기냐고. 명나라랑 친하고 이 금나라를 배척하자고 정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쳐들어와요 후금이. 그게 처음에 정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을 해요 일단. 항복하는데 또 그걸 항복했는데 또 뭐 인사하러 가지도 않고 막 되게 또 홀대해요 막 후금을 또. 그 후금이 어떻게 돼? 나라가 더 커졌어요. 이 청나라를 세웁니다 아예. 그리고 황제 국가가 돼요 황제 국가. 이때는 왕의 국가였으면 나라 커져가지고 완전 명나라도 완전 압살해버리고 그 조선을 또 쳐들어오죠. 인사 안 하니까. 청나라 공격도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한심하게 짜게 놓은 전쟁입니다. 이거는 진짜 임진왜란이냐 예상할 수 없었겠죠. 그 당시에 뭐 외교관계를 제대로 맺은 것도 아니었고 이거는 진짜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은 전투입니다. 이거 진짜 한심해 죽겠어. 영화 남한산성 아시죠? 그 박해일 씨가 인조 역할을 맡고 그 이병헌 씨가 최명길 그리고 김상원 역할을 맡은 게 이제 김윤석 씨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가 아니죠. 영화 그 타짜의 아귀 역할 맡은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 있잖아. 그 영화 너무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그럼 이해 바로 할 수 있을 거야. 그 남한산성으로 피난 가잖아요. 인조가 서울을 함락당해가지고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만든 겁니다. 남한산성 그때 제목이 남한산성 그대로죠. 그리고 47일 동안 저항하는데 저항하면 뭐해? 청나라 애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러다 결국에 이제 삼전도라는 곳에서 인조가 3번 절하면서 머리를 9번이나 땅에다 조아리죠. 한겨울에. 인조의 머리가 피가 날 정도로 진짜 아주 굴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냐고요? 청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항복은 했으나 왜? 우리는 명나라의 신하잖아. 청나라는 오랑캐잖아. 성리학을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항복을 했어? 우리가 반드시 쟤네를 정벌을 하겠다 나중에. 라고 하면서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됐어? 성리학이 교조화됩니다. 이래서 꽉 막힌 성리학이 오는 거야 이제부터. 북불론 논의되고요. 성리학이 교조화됐다. 한심해. 자 이제 왕대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해군이 처음에 집권했었죠.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중립 외교 정책을 하죠. 정치 잘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정권이 누구였냐? 북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붕당 정치, 동인, 서인 둘이 싸운 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정예린 모반 사건이 있었죠. 정철의 건조기 사건이 있었죠. 이 과정을 통해서 동인이 어떻게 나뉩니까? 북인과 남인이 있었죠. 그래서 붕당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북인,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3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북인이 임진왜란 때 활약하면서 광해군과 결탁하게 돼요. 그래서 광해군이 북인과 같이 정치해서 북인 정권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북인들이요 너무나 좀 악랄한 짓을 하긴 합니다. 광해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좀 사람들을 죽여요. 그 당시에 광해군의 이제 엄마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임목대비라고 있습니다. 임목대비.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있어요. 영창대군. 광해군은 콤플렉스가 있었던 게요. 자기는 후궁의 자식이었거든요. 정실군의 자식이 있었던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왕이 안 됐을 뿐이지. 그래서 영창대군을 죽여요. 그리고 임목대비 엄마를 폐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한국사에서는. 어머니를 패한다.
살제 아우를 죽인다. 폐모살제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서인 친구들이요. 폐모살제와 중립 외교를 명분 삼아서 인조 변정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인조라는 왕이 등장하게 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역사의 비극이죠. 그리고 나서 인조의 아들이었던 효종이 아버지 복수한다고 북부를 추진하다가 결국 실현시키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 이때부터는요 서인과 남인의 공존 체제였다. 북인은 광해군이 물러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서인이 집권 여당이고요. 이 남인이 야당 역할을 하면서 두 개의 붕당이 공존하는 체제가 현종 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현종 때 이 둘이 제대로 싸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송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리학이 교조화 됐다 그랬죠. 이제 예법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진짜. 기의 예송, 갑인 예송 하면서요 서로 상복을 몇 년 입어야겠냐, 몇 년 입어야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뭐 기본에서 보고요. 기의 예송에서는 누가 이기냐? 서인이 이깁니다. 그 서인이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이 정권 잡게 되고요. 갑인 예송은 누가 이기냐? 남인이 이겨서 남인이 정권 잡게 됩니다. 상복 몇 년 입어 싸우는 통해서. 이게 현종 때는 뭐만 하면 된다. 지금은 예송 논쟁이 터지면서 서인과 남인이 싸웠다. 상복을 몇 년 입냐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예송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종이 왕이 됐죠. 숙종은 진짜 역대급 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숙종이 왕권이 얼마나 강한지 모를 거예요. 보통 태종 이방원, 뭐 나중에 후에 등장하는 카레 군주 세조, 뭐 이런 사람이 왕이 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왕권이 실제로 숙종이 제일 셌습니다. 제가 이 후기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성리학이 교조화되는 시기라고 그랬죠. 항상 성리학이 교조화되면서요. 이 정통과 비정통을 굉장히 구분합니다. 적자와 서자, 정실부인의 자식이냐 후궁의 자식이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정실부인의 자식이면 그래도 장남이냐 차남이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여태까지 조선시대는요. 항상 적자를 중시했습니다. 장남을 중시하긴 하는데 실제로 장남에게만 왕권이 가진 않아요. 잘 쉽게. 근데 이 숙종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해가지고요. 장남의 또 장남이야 이 사람이. 적자 장자의 적자의 장자야 또. 적장자죠. 그거 자체로 이 피 자체가 역대급 왕권을 찾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왕권화 시킨다고요. 환국 정치를 합니다. 환국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국면을 전환시킨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제가 예송 논쟁 펼치면서 처음에는 서인이 이기고 두 번째 남인이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남인이 집권한 상태로 숙종 시기를 맞이하거든요. 숙종은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판을 갈아버려요. 그냥 야 오늘 남인 다 물러나 죽어. 서인이 집권해. 또 서인이 마음에 안 들어. 야 서인 물러나. 남인이 집권해. 이런 식으로 그냥 갑자기 국면을 막 전환시켜버린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환국 정치라고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환국 정치를 했던 인물은 숙종. 환국 정치를 했던 인물은 숙종.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경신 환국을 일으키면서 남인이 집권한 채로 왔었잖아요. 이때 바로 남인을 몰아내고 서인이 집권하게 됩니다. 다시 기상국 때는요. 남인이 집권하게 되고요. 갑상국 때는 다시 서인이 집권하게 돼. 서남서로 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서인만 집권하는 체제가 계속 와요. 이제 이 이후로는요. 서인이 마지막에 승자예요. 승자. 그리고 이때 기사한국과 관련된 여인이 한 명 있죠. 그 유명한 장희빈이라고 있죠. 본명 장옥정. 이 드라마로도 나왔죠. 조선 왕조실록에요. 유일하게 여성의 외모가 이쁘다고 표현된 여인이 이 한 여자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얼마나 이뻤으면 저도 왕조실록에 써 있을까. 장희빈이라는 여자 숙종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죠. 후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왕으로 앉힙니다. 그게 바로 숙종 다음에 등장하는 경종이라는 왕입니다. 자, 숙종 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숙종 때는 또 뭐가 있었냐? 의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해가지고요. 이순신에게 현충이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명분 진짜 따졌던 왕이 또 숙종이에요. 명분 같은 거. 그리고 창덕궁에 대보단 설치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명나라 황제한테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명나라 황제 제사 지내는 곳을 왜 조선에 설치하느냐. 명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한테 멸망당했기 때문에 명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누가 지내죠? 우리가 대신 지내주는 겁니다. 그게 대보단입니다. 대보단. 이런 식의 정치를 했었다는 거지. 후기 때. 그 영토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안용복이라는 인물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확인받아오고 일본에 가서 그리고 백두산에 정계비 꽂음으로써 여기 우리 땅이다. 청나라랑 조선이랑 경계가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경계가 구분된다. 라고 나눴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특히 백두산 정계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통 백두산 정계비가 정확히 어떤 거냐 내용을 물어보기보다는 언제 꽂았냐 이런 거를 다 숙종 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종입니다. 장희빈의 아들. 네, 명명백해서요
왕위를 몇 년 못하고요. 동생한테 물려줘요. 동생한테. 배달한 동생이죠. 여기도 후궁의 자식입니다. 다른 후궁의 자식이야. 영조죠. 조선 후기하면요. 가장 훌륭한 왕 2명을 꼽으려면 보통 영조, 정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유일하게 왕 중에서요. 똑똑했고 민생에 신경 썼던 왕들이야. 그 영조 시험에 잘 나오겠죠. 영조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요. 탕평책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붕당 역사 봤죠. 좀 간략하게.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이 와가지고 또 서인도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엄청나게 서로 좀만 틈만 나면 싸우고 갈라지고 싸우고 하잖아요. 영조가 지겨운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는 야 붕당 좀 차지 마. 이제는 당파 싸움 좀 하지 말고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제대로 정치해보자 라고 하는 정책이 탕평책입니다. 탕평책. 아주 중요합니다. 탕평책. 탕평책 하면 무조건 영조입니다. 무조건 영조. 그리고 각종 정책들을 많이 하죠.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요. 속대전이라는 법전도 새롭게 편찬하고요. 백성들의 고요를 빠는 서원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곳이지요. 제사 지낸다고 백성들 피를 엄청 빨아먹거든요. 맨날 제사 지낸다고 막 돈 걷고 막 이래요. 이거 하지 말아라. 선을 많이 정리해요. 선을 많이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살림 정제를 부정해놔. 뭐냐 살림이. 이게 뭐냐면 살림이 지방에 있는 살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선비들. 근데 지방의 선비들을 왜 부정한가요? 지방의 선비들이 자기들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자기 제자들 키워낸 다음에 제자들이 과거 시험 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공무원이잖아. 근데 이 공무원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지방에 있는 자기 스승의 말을 듣는 거야. 왕이 정치를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게 됩니다. 너네 살림만 듣지 마. 내 말 들으라고 했던 게 바로 또 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사건 또 하나 있죠. 이모화변. 사도세자가 죽은 사건이죠. 우리 영화 사도라고 있죠. 유아인 송강호 나오는 거 너무 재밌잖아. 그거 꼭 보세요. 그거 거기 나오면 딱 보면 압니다.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게 바로 이모화변입니다. 그리고 사도세자가 자기는 죽었으나 아들은 있죠. 그 아들이 누구야? 정조잖아. 그래서 영조 다음에 왕이 되는 건 손자입니다. 영조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정조가 왕이 됩니다. 왕이. 자, 정조 보겠습니다. 정조도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탕평책을 그대로 이어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권에서 소외됐던 남인들을 등용합니다. 원래 우리 서인만 남았잖아. 마지막에 숙종 때 환국 정치하면서 서인 정권 잡았다가 남인 잡았다가 서인 잡아서 남인이 물러나게 되거든요. 남인을 새롭게 등용합니다. 그 유명한 남인이 누가 있냐?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다 알잖아. 목민심서. 정약용을 등용하고요. 그리고 수원에다가 화성을 새롭게 건설하게 됩니다. 새로운 성을 건설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 자기의 친위 부대인 장영용을 설치하면서 이게 바로 뭐랑 관련돼 있다? 왕권을 다시 새롭게 강화시키겠다.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실의 도서기관인 규장각을 설치해서요. 여기서 막 술 연구도 하고 뭐 관리들 공무원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책 읽히고 하는 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문신제도 실시합니다. 이거는 사실 진짜 특이한 제도예요. 왜냐면요. 보통 조선에서는 왕을 교육 누가 시키나요? 신하들이. 아니 과거 급제한 신하들이 시키는 거잖아.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과거 급제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과거 급제한 사람들을 왕이 교육시키는 겁니다. 정조가 천재였으니까. 과거 급제한 사람들보다 더 천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자기 아버지 죽은 거 보고요.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자기 안 죽으려고. 천재야 천재. 초기에 무신제를 했다. 그리고 신해통곡을 실시했다. 이러면서 조선 사회사로 연결되는 거지. 어떻게 사회사 되는 거야? 어떤 사회사? 자본주의의 태동. 자본주의가 꿈틀꿈틀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대화로 나아가는데 바로 신호탄을 날렸던 게 신해통곡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상업의 활성화랑 관련돼 있는 겁니다. 특정 상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인할 수 있게 풀어준 거예요. 이제 상업행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업행위를 하니까 이 화폐가 막 흐르게 유통되기 시작하고 화폐가 유통되니까 기술이 발전돼야 화폐가 또 돈을 벌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시대가 왔던 게 바로 신해통곡의 정조 시대였던 거죠. 신해통곡 조심해 주세요. 신해통곡. 무조건 외워주세요. 그리고 대전통폐라는 법전도 만들고요. 무해도보통제라는 책도 만들었다. 요거는 나중에 외우셔도 되겠다. 지금 기억할 거는 탕평책 실시하고 화성건설, 장영원 설치, 규정 설치, 초계문신제, 신해통곡. 이거만 해도 많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정조가 죽고 나서는요.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되는 시대가 옵니다.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세도가 뭐냐면요. 특정 가문의 무리들을 세도라고 해요. 제가 기존에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붕당, 동인과 서인 나눴지.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눴죠. 또 서인은 쭉 가다가요. 숙종 때 환국정치를 통해서요.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거든요. 노론이 끝에 최고의 승자가 되긴 돼요. 근데 노론 중에서도요. 특정 가문만 잡아 이제. 대표로 누가 있냐?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특정 가문들이 권력을 잡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다 왕실의 외척이 됩니다. 다 왕의 장인이 다 안동김씨야. 다 왕의 외척, 자기 엄마의 가족이 다 풍양조씨고 막 이럽니다.
그게 바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나라가 어떨 것 같아? 특정 가문만 권력 잡으니까 서로 견제가 안 되면 항상 부패,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경래의 난, 임술 농민봉기의 난. 이거 신호탄이었어요. 이 난을 단순히 진압할 게 아니라 이 난이 왜 일어나는지 분석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일본한테 날 안 뺏겼어 나중에. 이거 이렇게 당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기만 했어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게 된 거죠. 아 진짜 한심하게 그지없는 정치 시스템. 이게 60년 동안이나 이어지네. 60년 동안. 천주교를 탄압하고 막 성리양만 말해 뭐해. 순조 때 바로 여기서 기억할 거예요. 홍경래 난이 일어났다. 헌종 때 철종 때 뭐가 나왔다? 임술 농민봉기의 난이 났다. 다 진압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임술 농민봉기의 난, 홍경래 난. 다 후기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삼정의 문란. 세금 제도의 문란이에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진짜 말해 뭐해 진짜. 세금의 문란. 수령의 권한이 강화됐어. 이 당시에 또 수령의 권한이 강화하니까 뭐를 해. 부정부패. 지방내 향리들랑 짝짝꿍 해가지고 이번에 세금 이 동네에서 1억만 걷어야 되는데 세금 10억을 걷어버려요. 10억도 간 거야. 10배 넘게 100배를 걷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난들이 일어나지.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 진짜. 자, 저도 후기 상황을 좀 간략하게 볼게요. 또 모내기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모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논에다가 벼농사만 심는 게 아니라 보리농사까지 가능해져요. 저 이모작에 대해서는 또 기본 강의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아무튼 이제 이 모내기법 때문에요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갑자기 막 그 농산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이서 노동해야지 쌀 100kg 생산했던 거를 한 명이서 생산하는 시대가 온 거야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농민들이 많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왜? 한 명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넓은 논밭을.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가 나오는 거야. 광산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꿈틀대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이때. 이런 와중 속에서 했던 게 바로 시내통공이에요. 정조가 했던 거. 상업의 활성화로 시켜버린 거야. 바로 이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선민문화도 발달되게 되고요. 이제 부자들이 농민 중에서 부자가 생기잖아. 양반 족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양반 숫자가 증가해. 어떻게 되겠어? 신문제가 요동치지. 신문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에 집착하기 시작하기 또 양반들이 집착도 하죠. 왜? 내가 신문제가 요동치니까 어때? 내 양반의 권한이 위협받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게 뭐야? 족보에 집착하고 막 더 차별 같은 거 더 심하게 하려고 그러고 양반들은 막. 그 자기 성씨끼리 집정촌 만들고 막. 이게 지금 남아 있죠, 뭐 지금도. 안동김씨의 집정촌이 있잖아요. 하회마을 다 있잖아. 이때 후기 때 모습이에요, 다 그게. 차별 심화되고 족보 막 만들어 막. 자기 조사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졌어 이제. 내가 진짜 정통 양반이다 막. 집착하는 거야 쓸데없이. 친형제 일반화. 여자가 시집 오는 거야 이제. 사실 저도 전기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옛날 역사가 통틀었을 때 원래 남자가 처음에 장가 가면요. 처음에 여자 집에서 살아요. 왜냐면 여자가 애 낳았을 때 그 키울 수 있는 게 사실 처가집에서 키우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면 여자가 시집 오는 데가 후기 때 모습이라는 거지. 남녀 차별이 진짜 심화되고 이게 바로 후기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후기의 모습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전반적인 큰 틀과 왕들의 순서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만 간략하게 가져가신 다음에 이제 기본강의를 듣잖아요. 정말 맞다. 저거 있었지. 맞아. 그다음 내용이 바로 저래서 저런 거였구나라고 쉽게 이해 습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거 숙지해 주시고 혹시 못 들으셨다면 한 번 더 들으세요. 이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해요. 더하기 빼기가 되지 나중에 곱하기 나누기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조선시대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근대사로 넘어가서 또 재밌는 내용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